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6월 1일 경계가 공포가 된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한국 동시에 겪고 있는 자산시장 과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최근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연준에서도 주식 등의 자산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낮은 실질금리를 바탕으로 유동성 파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금에 돈을 넣어놨을 때 그것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를 제시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금에 넣어놓지 않고 무엇인가 투자 자산에 돈을 넣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에 쏠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가격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자, 5월 4일 이후에 한국과 미국 모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신호가 5월 5일 날 나왔어요. 왜 그러냐? 재무부 장관이 직접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장 분위기가 5월 4일 이후에 달라졌냐? 정확하게는요, 통화정책 전망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원래 2020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전문가들이 뽑았던 유력한 시기였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2021년 11월 또는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 한 2분기 정도 앞당겨졌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올해 내년 초에 테이퍼링에 들어가고 2023년 말 정도에 금리 인상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역시도 1분기 이상 앞당겨지면서 올해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왜 금리 인상 전망이 앞당겨졌을까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완화적 통화정책은요, 물가 상승 시기엔 사용할 수가 없다. 야, 완화적 통화정책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저금리예요.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도록 하는 정책인데, 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적용되는데 지금 실효화한 수준까지 적용됐죠. 미국은 제로금리, 대한민국은 0.5%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은 더해서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 해서 양적 완화까지 진행하면서 장기채 금리까지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위기 시에는 가능해요. 왜? 위기 시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크게 억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에서 이런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 불안을 더욱더 촉진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긴축 이야기가 나오는 한국과 미국 모두 다 높은 물가 상승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 나왔죠.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고 한국은행 4월 금통위 전망치 4% 내외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예측치 2.5%를 넘는 2.6%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상황까지 지금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인 인플레냐 일시적인 인플레냐 지금 논쟁이 계속 나눠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2.3%의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4월 금통위에서 보시면요, 2% 내외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1.9%에서 2.1%까지 봤다는 부분인데 2.3%면 한국은행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은행 전망치, 우리의 전망치보다 다소 웃도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 왜? 작년에 저물가와 저유가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다만 3분기에는 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연평균으로 물가 안정 목표를 미달하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 채택한 다음에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 보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판단을 하는데, 야, 2% 초과했잖아. 그것도 2.3%잖아. 왜 금리 인상한다고 이야기 안 할까? 지속적으로 2% 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보통 장기적으로 평균 2%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럼 이 장기적인 2%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이거죠. 보통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있어야 물가가 올라가냐. 솔직히 이것을 기자들이 한국은행 총재한테 많이 물어봐요. 우리도 미국처럼 가이던스를 주면 안 될까?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지표가 도달했다고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나 금융 불균형 또는 또한 물가 상승률의 지속성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했던 시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7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1월에 2%를 달성했어요. 그 이후에 보면은 1.9%, 2.2%, 1.9%, 2% 내외로 계속해서 등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월달과 8월달, 9월달에 2% 넘는 물가 상승률을 3개월 연속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1.8%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지만요, 2017년 11월에 1.5%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17년 금리 인상은요,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달성하고 나서 9개월 뒤에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7월, 8월, 9월 2% 이상 3개월 정도 안착했을 때 올린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2018년에도 볼 수 있어요. 9월과 10월과 11월 달 보면 2%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부분이죠. 여기도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인상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8월처럼 강하게 한번 치솟아주면 어떨까? 2.6%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따른 경계감이 커지면서 금통위원들이 더욱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게 될 겁니다. 야, 2.6%까지 올라갈까? 그런데 왜 제목이 6월 1일을 조심해라일까요? 자, 5월 CPI 어느 정도 나올지 시장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요, 2.7%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2.7%가 나온다면요, 2012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5월 CPI는요, 6월 1일 날 공개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이 지표가 나오면요, 또 금융시장은 많이 바뀔 겁니다. 5월 4일 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온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왜냐면요, 물가가 관리 목표인 2% 내외인 것과 2% 후반은 한참 달라요. 왜 2% 후반으로 가면요, 와, 물가 완전 폭등하나 싶어가지고 가수요를 촉발시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언론들도 한국은행의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계감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나왔을 때 금통위원회 의사록이 같이 공개가 됐는데, 일부 금통위원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미래 금융 안정을 저해한다며 금통위원회에서도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1일 날 2.7% 수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게 된다면 올해 인상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가 상승률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 물가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냐면은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가중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물가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1000 중에서 55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 서비스 품목 중에서 공공 서비스 요금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전년 동월비 대비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공 서비스하고요, 전기 수도 요금도 마이너스 4.9%를 기록하거든요. 이것이 물가 상승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관리 물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리 물가는 무엇일까요? 가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가격 상승을 사실상 억제하는 품목을 의미하는데 46개가 있습니다. 이 46개 품목이 물가 상승률 가중치를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돼요. 적지가 않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들 뭐 있죠?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납입금이나 전기료, 학생복, 휴대전화 요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근에 굉장히 저물가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록을 했었죠. 자,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에 이 관리 물가 기여도를 봤더니 2020년에 무려 마이너스 0.35%포인트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물가를 이 관리 물가가 더욱더 고착화시킨다, 이런 비난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2019년에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이 진행됐고요. 2020년 4월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냈던 돈을 안 내니까 통계에서는 마이너스 100%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금통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가 나왔거든요. 근데 관리 물가를 제외하면 상승률이 2%를 넘더라.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 착시다. 이미 고물가가 진행됐다. 한국은행 이제 금융위원들도 좀 경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통상적으로 대선 전에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진행될 부분이 아마 전기요금 인상 부분일 거라고 봐요. 원래는 1분기 때 올렸어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서 뒤로 미뤘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그동안에 억제되어 있었던 공공서비스 인상이 지속으로 가능할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지하철 요금부터 수도 요금까지 줄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것이 하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4.9%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플러스로 돌아가겠네.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더욱더 올라가겠죠. 자, 게다가 이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물가 하락 요인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0.2에서 0.3% 정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저물가가 된다 막연한 기대감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제도 개편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물가 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한번 찾아오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원자재 가격 등의 공급 측 인상 요인에서 작용을 하는 한번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 버리면 가수요가 붙기 때문에 수요단에서 상승 요인이 더욱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주환은행 총재가 워낙 비주기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왜 중앙은행은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할까? 이주환은행 총재, 올해 물가 상승률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물가 올라도 일시적, 의미있게 올라야 대응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